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부남 박효근입니다. 이제 초여름이 와서 이제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올 여름도 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차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 질문지를 작성했더라고요. 그 질문지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는 Q&A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질문해보세요. 실전 투자자로서 부동산 가격과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한데 일단은 국제 정세와 국내의 대외적인 그런 정세 흐름, 또 정치적 흐름, 그리고 금융 구조의 흐름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리면서 전체적으로 숲을 일단 볼 줄 아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나무를 하나하나 보셔서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이론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경험을 쌓으시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어차피 가격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할 때는 많은 경험, 그리고 매일매일 국내 정세가 흘러가는 아까 말한 그런 테마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흘러가는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꼭 보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꼭 보시고 면밀히 관찰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부동산 흐름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실전 투자에서 일반적인 주택보다 토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주택 투자와 토지 투자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은, 이제 아파트나 그런 주거 상품은 공시가격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정부에서 세금 걷기 위해 가격을 매겨 놓은 건데, 땅은 90년대 이후로 개별 공시가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상승을 했죠. 물론 경기 침체기나 경기 위기에 따라서 공시가가 상승률이 기복은 있으나 그 표면적인 가격 자체가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땅 같은 경우는 90년대 이후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그런 주거 상품은 여러분, 그건 이제 그 주택 공시가격이라 하는데, 공시가격 자체가 그 기준시가가 주택은 경기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침체기나 위기에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은 여러분 마이너스 될 때가 있고 플러스 될 때가 있고, 좀 이 들쑥날쑥이 심합니다 여러분. 그게 토지와 주거상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시세 현상도 이 공시가와 꼭 비례하진 않지만 현상 사이클은 좀 비슷하긴 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렵고 침체기나 위기 때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도 좀 줄어들면서 납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준시가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고,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90년대 이후부터는. 그런 쪽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 그 기준시가 차원에서. 그리고 현상을 말씀드리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저는 정형화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건물 져 있는 거를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져 있는 이 정형화된 상품에 대해서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 거고, 방향에 따라 틀린 건 있지만은 거의 정형화된 상품이라는 게 주거 상품의 이치고요. 토지는 여러분들이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질 수도 있고 빌딩을 질 수도 있고 주유소 공장을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지에 맞는 최유효 조건이 맞는 어떤 건물을 디벨롭할 거냐, 건물을 질 거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얀 스케치에다가 여러분들이 디벨롭 그리는, 스케치에다가 도화지에다가 그리는 그런 디벨롭이 있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은 공법을 좀 많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 공법과 더불어서 토지 개발이 뭔지, 그리고 디벨롭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고 이 토지를 최유효 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즉 토지가 시장에서 먹히는, 잘 팔리고 환가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치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디벨롭을 배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도화지에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땅 같은 경우는. 근데 이미 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 상품은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소비자가 이미 그려져 있는 거를 매입하시는 제하고, 토지는 내가 그릴 수가 있고, 이런 차이가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부터 2022년 한국 부동산은 그야말로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대표님의 20년 투자 인생에서 그 기간의 부동산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로 보이시나요?
좀 질문이 모호하긴 하네요. 그 질문은. 아파트가 보니까 19년, 20년에서 22년도까지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20년 동안 저도 실전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토지에 특화가 많이 돼 있는 것이고,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 경기 침체나 위기에 따라서 이 흐름에 따라서 들쑥날쑥이 좀 기복이 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토지는 그건 덜한 건 사실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2019 코로나 시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렸어요. 미국도 뭐 헬리콥터 머니를 많이 풀었고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효과가 동반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초인플레이션에 들어갔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자산 가치가 지금 증대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도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그 서민층과 중산층은 지금 괴멸 수준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현상을 봤냐면은 재밌는 현상인데, 백화점을 갔는데 샤넬하고 에르메스 매장에는 줄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구찌하고 루이비통 시장에는 그 백화점 그 점포 앞에는 안 서 있어요. 사람들이 줄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은 루이비통, 구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은 중상층들이 지금 괴멸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현상이 그래요. 사회적 현상이.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위 1% 안에서는 그런 명품들이 잘 팔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 가치가 지금 꽤 오르고 있었죠. 그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이 현상이 계속, 이 침체기나 위기 현상이 계속 가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상위 1%가 갖고 있는 자산조차도 이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확실히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뭐 어떤 그 뭐 부동산을 투자한다기보다도 약간 좀 관망을 하세요. 관망을. 그리고 좀 더 지켜보시고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 1%가 갖고 있는 자산들도 떨어질 때가 올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도 신이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은 제가 들어요. 하도 이젠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언젠가 이제 한계 절벽이 오면 그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경매나 공매 물건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셨다가 이제 이미 중상층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은 많이 떨어졌고요. 상위 1%나 상위 0.5% 이내가 갖고 있는 뭐 강남의 이제 유명한 아파트들,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르고 여러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지켜보시다가 총알이 있으신 분들,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시기에 잘 주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고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반면 현장에서는 최근 가격이 다시 오르고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값들이 매매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가격들도 2001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85%, 90%까지 회복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전문가들 말도 그렇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위 1% 내에서 놀고 있는 그 수급 지수가 제가 볼 때는 다시 그 한계 절벽에 와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데스켓 바운드라 해서 이게 다시 반등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효과가 이제 머지않아 마감될 것 같고 느낌상에는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뭐 PF발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금융 위기들이 있고 지금 벌써 시중은행들조차도 1, 2금융권 시중은행들이 상가 대출 벌써 막아놨고요. 상가가 지금 제일 하방 압력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지금 이제 2단계도 이제는 7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또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할 테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부동산 테마별로 이게 다 퍼져나갈 거예요. 그 DSR 제도가 상당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
금융 구조가 막혀버리고 레버리지 구조가 막혀버리면요, 부동산 게임에는 엄청나게 제한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토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파트나 주거 상품들은 이런 DSR이나 DTI 제도가 현격하게 제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토지 시장이나 이런 공장 시장이라던가 창고 시장에는 그런 그 금융 제한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라던가 시중은행들이 이제 돌아가는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테마까지도 그런 금융 제한이 스며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땐요. 그래서 경공매가 지금 쌓이는 지수를 보면 엄청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 보시고 관철하시고 관망 대기를 한 연말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타 투자에 비해 가지는 강점은 레버리지 사용이 더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레버리지를 잘못 사용하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상승하고 물론 이제 뭐 기준시가 상승률도 있고 뭐 경기 성장률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 효과에 따라서 부동산이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대한민국 부동산을 현격하게 상승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효과예요. 레버리지 효과. 그 대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태까지 너무 관대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 상승 효과를 많이 일으키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제일 많은 것이고요. 부동산이 제일 많다는 건 그만큼 그 대출도 많이 일으켰다는 뜻이고 그만큼 대출 부채도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대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고금리에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잖아요. 대출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기 침체기나 경제 위기나 그런 것을 뭐 신처럼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다 그 예측 불허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의 본인의 철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전체 뭐 부채도 자산이지만은 내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율은 몇 프로, 그래서 순자산 몇 프로, 부채율 자산 몇 프로, 그래서 전체 자산을 일구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부동산 테마도 ABC 그리고 부채 비율도 뭐 몇 %까지 요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금융 체력이 받쳐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자기 순자산의 파워가 이 부채 자산에 대해서 항상 상회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반드시 부채 비율을 일으키셔야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잘 되니까 레버리지를 100%다 일으켜야지, 충분히 일으켜야지, 이러다가 이렇게 침체기가 오면은 여러분들께서 꽤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그래서 지금 연끌족들이 엄청 지금 고생하고 있고 월급 타면 다 이자로 다 바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그러다가 또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엄청나게 또 피폐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부동산 재테크 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상 부채 비율은 몇 프로 일으키고 순자산 비율은 몇 프로 일으키고 부동산 테마는 어떻게 한 그릇에 어떻게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성향에 맞게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딱 담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레버리지 부채 비율은 딱 몇 프로 이내로, 그 이상 넘어갈 땐 절대 안 한다 해가지고 그 철칙만 지키고만 가셔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철칙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기 침체기가 와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또 이 사이클이 지나가면 또 좋은 시기가 오면 또 그만큼 상승 효과가 또 여러분들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이 사이클 곡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레버리지 효과가 좋다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레버리지 효과가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나한테 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내가 부채는 몇 프로 이상은 절대 안 일으키겠다,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채 비율을 절대 3분의 1 이상, 30% 이상은 절대 저는 안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세요, 여러분께서는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부동산 관점에서 좋은 투자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게 조금 이제 테마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뭔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땅 토지에 특화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아파트가 됐던 상가가 됐던 오피스텔이 됐던 토지가 됐던 공장 테마가 됐던 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 좀 확연히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테마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그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토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땅은 여러분 투자하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고요. 나름대로의 공식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오늘 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오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토지를 투자하시려면 일단은 그 지역을 먼저 보세요. 그 지자체를. 저 같은 경우는 화성시가 고향인데 화성시를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성에서 왜 이렇게 사업을 주둔을 해서 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예를. 자, 화성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습니다. 1등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 자체 지자체의 그 생산성 자체가 이제 GRDP라 그래요. 이제 대한민국 전체는 GDP라 그러고 지자체는 GRDP라 합니다. GRDP. 그래서 지자체의 총 생산성 자체가 GRDP가 화성시가 너무 높습니다.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GRDP가 높다는 얘기는 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거둬들일 게 많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화성시가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고 생산성이 높냐?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접해 있고요. 현대가 있고 기아자동차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각종 우량한 그런 바이오 산업군들, 한미약품, 또 무슨 약품 많고요. 화성시에는 대기업군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산업단지도 많고, 그거에 따라서 1차 벤더, 2차, 3차 벤더도 많이 있고, 여러분.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화성시가 기업 개체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3만이 넘어간 정도로 개체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화성시가. 그래서 화성시는 도로, 철망, 철도, 그런 역이라던가 그런 거를 뚫을 때 그런 이제 SOC 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프라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 화성시는 국가 예산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국가 예산이 부족할 때는 화성시 자체에 화성시 예산 가지고도 다 도로를 깔아버리고, 그리고 SOC 인프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자체의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성시 같은 경우는 20, 30대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근데 또 20대, 30대, 40대의 양질의 그 시민이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다 대기업군이 많고요. 그리고 양질의 고급 인력이 인력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신혼부부도 많고요. 그에 따라서 아파트도 많고요. 그에 따라서 아기들도 많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화성시는.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0.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근데 화성시는 지금 1점 몇으로 훨씬 높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성시가 출산율도 높고 그리고 젊은 생산 인력도, 고급 인력도 많고요. 화성시가.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화성시를 아주 에너지틱하게 만들고 있어요. 화성시라는 동네를요. 그래서 화성시가 화성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화성시의 청사진에 따라서 앞으로 화성시가 발전하는 그 혁신적인 속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가득한 동네는 당연히 토지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물론 그 토지도 위치를 잘 사야 되겠죠. 입지. 부동산은 입지거든요, 여러분. 입지를 잘 골라야 되는데 그 입지를 그 중에서도 화성시 내에서도 어느 입지의 토지를 사시냐에 따라서 또 그 승패가 많이 좌우가 되겠죠. 오름폭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지자체 화성시 같으면 화성시의 도시기본계획의 청사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그 화성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 그래가지고 앞으로 2040년까지 화성시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화성시가 도시정책이나 도시개발한다는 게 다 그 도시기본계획에 다 표현돼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화성시가 돈이 많으니까 여기에는 큰 아파트 단지, 여기는 국제테마파크, 여기는 또 큰 국가 산업단지, 그리고 여기는 4차 산업 클러스터 단지, 이런 것들이 화성시에 다 들어가고 엄청나게 화성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관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테나를 세우셔가지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켜놓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서치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화성시에 해당 부서에 전화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 동네에 부동산이라던가 원주민들 특히 뭐 동네 이장들이라던가 뭐 그 지자체에 있는 면이나 뭐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가서 그 또 도시 정책과 같은 데 가서 물어보셔도 좋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 지자체가 얼마나 그 개혁 속도가 빠른지를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그 도시개발 지구라던가 그런 큰 아파트 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그 대기업에 들어오는 그런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 그런 입지에 가까운 주변으로 상업시설들이 많이 양성되는 에너지 있는 그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미리미리만 사실 수 있고 그리고 IC나 교차로가 뚫리는 그 도로 공사 그래서 철도면은 역세권이고 그리고 고속도로라던가 어떤 지방도로 국도가 뚫림으로써 IC나 교차로가 생성되면은 그 교차로나 IC가 터지는 그 주변 주위로 땅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서치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알파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디벨롭이라는 거 공법이라는 걸 좀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주변 토지 중에서도 지금 내가 말한 주변 토지 중에서도 디벨롭이 가능한 토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 한마디로 그래서 건축물을 양질의 좋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디벨롭 가능한 그런 개발 가능한 포텐 있는 토지들 여러분들이 사실 수만 있으면은 아주 삼박자가 여러분들 맞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토지 투자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토지를 3박자에 의해서 3단계 저는 3쿠션이라는데 3단계에 의해서 가치 상승을 시키려면은 공법이라던가 디벨롭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입지에 맞는 최유 유효 조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디벨롭 능력까지 장착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말하는 이 흐름에 따라서 공법의 이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들 토지를 딱 입지를 고르시고 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절대 실수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토지를 사실 수 있는 거고 제가 말한 거에 따라서 공식을 딱 장착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발품 팔고 손품 팔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볼 걸 알아보고 서류 보는 능력까지 갖추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 이걸 아시면 시장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토지를 고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100점 100승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돈을 여태까지 벌었고 제가 재산을 쌓았기 때문에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